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국제유가가 뚝뚝 떨어집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수요는 줄고 있는데 공급도 줄지 않고 있거든요. 게다가 석유 수출국 기국 오펙이 감산에 합의하지 못하니까 더 떨어져서요. 지금은 배럴당 30달러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얼마나 떨어질까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유불리를 결정할 것 같은데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지난주에 지금도 마이너스인 예금 금리를 더 내리고요. 채권은 더 매입하는 대상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통화 정책은 완화로 계속 가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준 건데 미국은 아마도 연내 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 판단 잘해야 될 텐데 마침 이번 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우리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증시는 따끈따끈했나요? 어떤가요? 따끈따끈해지다 말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미국 지가 이제 고용지표가 호조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은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가 이런 낙관론이 형성되면서 2%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는 아침에 잠깐 반짝하다 결국은 마이너스로 끝났네요. 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10.73포인트, 0.54%가 빠진 1963.67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2.43포인트, 즉 0.35%가 빠진 683.38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어느 정도 불확실성 때문일까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지수가 이제 21만 1,000명 증가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달 29만 8천 명, 그다음 9월달 14만 5천 명 이렇기 때문에 연평균 21만 명에 가까운 그런 수치를 나타났다는 점을 위해서 일단은 어쨌든 금리 인상 자체가 이제 결정이 된 걸로 거의 보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이런 부분 자체가 일단은 어떤 식으로 신흥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과거 사례를 비교해 봤을 경우에 이렇게 썩 좋은 모습 아니었다는 점을 상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오늘도 역시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한 1,48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한 48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한 50억 정도 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외국인들의 상방에는 약간 좀 어둡게 만든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펙페이 있죠. 오펙페이에도 결국은 감산하기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안 하기 위해서 유가가 많이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40% 밑으로 내려갔는데 네. 이 부분 자체가 과거하고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과거에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수요가 위축이 되면서 이제 유가가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공급 과잉 때문에 유가가 빠진다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산유국들 중에서 이머징 마켓에 있는 산유국들이 꽤 있는데 이 나라들의 디폴트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자체도 외국인들 투자 심리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빠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은 영향을 좀 받았나요? 어떤가요? 이제 유가 하락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정유주라든가 화학 같은 악재를 적용을 했었는데 네. 요 근래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워낙 원료가 자체 하락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오늘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학주들도 하락 쪽으로 좀 돌아선 부분이 있고, 그다음 정유주들도 역시 이제 마이너스 부분을 보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다지 재미를 못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이번 주에 아마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죠? 한국은행? 예. 네,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인가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도 불분명하고 유가는 빠지는데 호재인지 악재인지 잘 모르겠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금리 인상 자체는 일단 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금통이 열리긴 하지만 네. 이후 금리 인상 앞두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보합정도를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 자체는 지금 우리 시장 자체가 어떻게
정황 자체를 확 뒤바꿀 만한 어떤 반전시킬 만한 게 별로 없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실적을 기반으로 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감이라든가 어떤 뭐 소문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미 3, 4분기 실적이 나왔고 4, 4분기 실적도 뭐 좋아지는 대세를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적을 바탕으로 한 투자가 가장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아까 한은 금통위가 이번 주라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다음 주라고 하신 거는 FOMC를 얘기하신 거죠? 네, 금토일 이번 주가 맞습니다. 10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네. 예. 어쨌든 우리가 뭐 선제적으로 뭐 하기는 참 어려울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밖에 뭐 코스닥 쪽에서라든지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나요? 뭐 지금 오늘 가장 눈에 띈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게임주들, 컴퓨터 게임주들이라 모바일 게임주들이라고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뭐 이번 12월 안에 뭐 한중 FTA가 뭐 국회 통과해서 연내 발의를 앞두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이 영향을 받는 회사가 게임주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 게임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좀 히트한 그런 게임주들을 예. 모방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 부분 자체를 그동안은 어떤 컴플레인 자체를 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번 FTA가 통과되면서 지적재산권 쪽이 강화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받을 수 있다,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작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제 게임주들은 방학 시즌이 되면 또 이제 성수기잖아요. 그렇군요. 양쪽이 좀 맞물린 걸로 보여지는데 네. 시장이 좀 특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컴퓨터라든가 게임비라든가 유메이드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게임주들이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게임주들이 FTA 수혜준 줄은 몰랐네요.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예,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올해가 이제 지나가니까 내년 걱정이 많이 되는데 특히나 가계부채는 폭탄 돌리기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만기가 오는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많다죠? 그렇습니다. 숫자로 얘기하면 126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전부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예. 이제 언론 매체가 5대 시중은행의 그 만기만 조사를 한 건데요. 저축은행 뭐 새마을금고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기가 와도 이렇게 원리금을 이렇게 나눠서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거치식으로 이렇게 연장을 하는 그런 경우에 네. 거치식으로 지금까지는 쭉 이자만 냈던 것이 예. 원리금 상환으로 바뀐다면 부담이 되지 않겠냐.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조사된 그 시중은행은 KB 하나, 신한, KB국민, 우리 NH농협 요 5가지 시중은행인데요. 예. 126조 333억 원이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거고요. 이게 전체 요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규모가 444조 8,500억 원 정도인데 이 중에 약 28% 정도라고 합니다. 요 비율이 다른 금융권까지 다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면 뭐 1,000조 정도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300조 원 정도로도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별로는 KB 하나은행이 27조 9천억 원, 국민은행이 25조 6천억 원, 다 25조에서 27조 정도로 이제 분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거치식으로 이자만 냈던 그런 예. 대출들이 이 원리금 분할로 바뀔 경우가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의 상환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 가계대출 대책으로 이 원리금 분할 상환을 좀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당장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LTV가 60%를 넘거나 소득증빙이 좀 불명확한 경우 원리금 상환으로 지금 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치식 대출을 하던 것에서 이자만 내던 것에서 연장을 한 그 다음 달부터 원금까지 한꺼번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네. 또 조만간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될 예정인데요. 다 올릴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거의 뭐 지금 투자은행에서는 올리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게 한국 금리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면 기준금리 올라가고 대출금리 올라가고
그 영향도 이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들이 그러면은 이 어떤 부실화 우려에 대해서 좀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예. 선제적으로 조정을 하고도 있을 테고요. 좀 네. 그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미리 좀 상환을 하도록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예. 것들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게 급격하게 한꺼번에 확 몰아치면 저소득층의 비폭탄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뾰족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시상환을 꼭 해야지 되는 사람들을 일시상환 하도록만 하는 게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좀 천천히 이렇게 좀 상황을 보아가면서 네.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이 참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전세 시장은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계속. 이건 이제 약간 뭐 지난 2년간의 데이터이긴 한데요. 약간 폭등세가 아주 그치질 않고 지난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2년간의 폭등이 다 발견됐나요? 뭐 전체적인가요? 아니면은 일부 지역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계속 전세값이 올랐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예. 그 중에 유달리 어디가 많이 올랐나 이거를 분석하는 자료가 좀 나와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도권 2기 신도시, 판교, 광교, 네. 동탄, 한강, 운정 요 지역을 봤더니 2년간 거의 40%가량 또 입주 시기를 좀 앞당겨서 보면 막 3배까지 오르기도 하고 완전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부동산 114가 이 수도권 2기 신도시 중에 2만 가구 이상이 입주한 화성, 동탄, 성남, 판교, 파주, 운정, 김포, 한강, 수원, 광교 요 4곳의 전세 가격을 비교를 해봤더니 많게는 47% 이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절대치로 가장 전세가가 높은 지역은 판교 신도시인데요. 네. 평당 전세 가격이 지금 1,833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2년 전인 2013년 1,414만 원에 비해서 거의 400만 원, 약 30% 예. 정도가 오른 가격입니다. 2년 전에도 높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전해를 보니까 2012년이 1,164만 원이었거든요. 이때하고 비교하면 거의 한 7, 80% 정도 이렇게 오른 숫자고요. 김포 한강 신도시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516만 원에서 756만 원으로 46.5%. 네. 광교는 1216만 원인데 2년 전 841만 원에 비해서 44% 올랐고요. 운정은 37.4%가 올라서 727만 원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 이 전세 가격 상승률이 2년간 25%였는데 이거에 비하면 거의 배 이상 이렇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전세값이 오르다 보니 매매 가격의 거의 80%를 좀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정 신도시가 81%, 한강이 74%, 판교는 79%, 광교는 7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럴까요? 금리 이런 경기 예. 이런 것 좀 봐야 되겠지만 저금리가 이어진다면 전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렇겠죠. 예상이 좀 많죠. 예. 충전식 교통카드 쓰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네. 예. 이걸 분실했을 경우에 잔액이 얼마냐. 네. 굉장히 많은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그렇죠. 환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소비자들에게 불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불리했던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받을 수 없어요? 안 해줬습니다. 그냥 오. 자기들이 그냥 꿀꺽했던 아니, 그 금액이 예. 무려 650억 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소비자문제연구소인 컨슈머 리서치에서 국내 10대 교통카드 사업자의 환불 정책을 좀 조사를 했는데요. 예. 다행히 이제 두 군데, 그 티머니의 대중교통 안심카드하고 캐시비의 비터큰이라는 이 두 군데는 환불 정책을 갖고 있는데 예. 나머지 회사는 환불 정책이 없다고 합니다. 환불을 해주는 곳은 그러면은 어떻게 쉽게 다 돌려받을 수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리는 생각해보면 간단한 건데요. 노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불식 그 교통카드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사실 죽은 사람이 써도 어떻게 제재를 할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그렇긴 하네요. 카드사에서 무기명인데 이걸 어떻게 돌려주냐,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라고 예. 하면서 안 돌려주고 있었는데요. 이걸 카드를 처음에 구매를 할 적에 홈페이지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카드 번호를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카드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카드 잔액도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인지도 체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아이 거는 요 위에 얘기한 회사 걸 쓰고 있는데, 네. 그거는 홈페이지에도 기록이 남고 메일로도 오더라고요. 거래 그렇죠. 내역이. 네. 예. 그러니까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잔액을 확인한 다음에 그 잔액을 돌려주고 그 남아있던 그 잔액은 영원으로 처리를 하면 카드사 입장에서 손실이 날 게 없는데 네. 이런 연계 시스템을 안 갖추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지금 귀찮아서 안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노력만 하고 그 시스템만 갖추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네.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이 5년이 지난 이 잔액은 카드사에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돌려주는 게 정말 필요한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충전 금액이 약 650억 원, 업체별로 18억 원에서 250억 원 정도가 와. 된답니다. 그냥 이익으로 남는 거네요? 이거는 당국에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발적으로 돌려주라는 것은 별로 기대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갑자기 이제 뉴스 알람이 딱 뜨는데, 네, 정부가 서머타임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분이 확 나빠졌거든요. 더 노동자 일찍 나오라고? 입장에서는 예. 네, 나쁘죠. 예. 공식적으로는 부인은 했습니다. 근데 부인했어요? 네, 예. 그런 보도가 나오고 나니까 예. 정부가 뭐 반발 같은 게 이제 우려돼서인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지금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서머타임즈 왜요? 이 경기가 나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내수 진작에는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예. 또 여름철에 이 해가 떠 있는 시간을 해가 떠 있는 동안 일과 시간을 앞당기니까 에너지 절감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아, 근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뭐 연구 결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 숫자들은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예. 근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레저나 여행, 소매업 같은 서비스업 쪽으로 경제 효과는 약 1조 2,900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에너지 절약 효과는 월 전력 사용량의 0.4에서 0.98% 정도, 연간으로 따지면 500억 원에서 1,180억 원 정도. 에너지 절약 효과가 그러면은 이거는 회사의 에너지 절약일까요? 아니면 가정의 에너지, 어디서든 에너지는 쓰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등을 켜는 시간이라든가 뭐 네네. 에어컨을 돌리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줄어들 수 있을 테니까 네. 그거에 따른 그 에너지 절감 효과가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소비 활성화나 내수 진작 효과가 있다. 뭐 예. 이렇게 해서 1997년, 2007년 뭐 이런 글로벌 위기가 왔을 적에 항상 나왔죠, 네, 얘기가. 항상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 생체 리듬도 깨지고 근로자들에게 출근은 앞당겼는데 네. 퇴근은 똑같고. 그대로인. 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계 입장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고 네. 또 항공기 스케줄이라든가 이렇게 시간하고 관련된 부분들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예. 그런 부분에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론이 계속 나왔지만 실패를 했었고요. 우리 시행했던 거는 1948년에서 56년 사이, 1987년에서 88년 사이 예. 이 두 차례만 시행을 했었는데요. 조금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경제 효과는 더 분석을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내수 진작하는 데는요?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경제단체나 이런 데서는 외국 관광객도 유치를 해야 되고 네. 서비스업 관련된 규제 이런 것들 많이 풀어야 되고 의료산업이라든가 이런 네. 거 규제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알겠습니다. 제게 그 상황들을 그대로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보통 유가 떨어지면은 반가워해야 될 텐데 이제 국제유가가 너무 뚝뚝 떨어지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산유국들이 공급을 좀 조절을 해줘야지 될 상황까지 왔는데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정기총회에서 이 감산 합의가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는 더 떨어졌고요. 30달러대에 들어섰는데 이제 배럴당 20달러대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거의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정도의 그런 유가가 나오는 건데요. 유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 세계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또 한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 참여해 주신 분께는 참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도 한 통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주시는 분이 대상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유료 문자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2부로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윤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요. 원유 감산 합의에 오펙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 속내는 무엇일지,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펙이 원유 감산을 좀 해줘야 그래도 유가가 덜 떨어질 것 같은데 합의에 실패를 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대 밑으로 내려가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폭락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달석 선임연구위원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제 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하락세를 본다면은 글쎄 이거 올 들어서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언제부터 봐야지 될지 모르겠는데 대강 추이가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네, 올해 들어서 1월에 저점을 기록하고 5, 6월 달에는 대부분의 원유들이 $60를 넘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에 오펙 총회가 이제 있으면서 그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40 아래로 떨어졌고 중동산 두바이유는 이미 $40 아래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네. 추가적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2008년 12월 이후에 7년 만에 최저가 가격이고 네. 지난 5월에 기록했던 연중 최고 가격이 두바이유 기준으로 $65인데 그것에 비해서도 $25가량 더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보통 이제 산유국들이 공급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정기총회에서 오펙이 감산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총회 직후에 오펙 사무총장이 공식적인 발언은 예. 서방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면 이란 물량이 나오는데 언제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감산을 못해 합의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그건 뭐 사실이 아니고요. 실제는 오펙 회원국들이 감산의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상황이 현재는 아닙니다. 왜요? 오펙이 현재 감산을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네. 합의를 회원국들이 지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오펙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 오펙 회원국들이 뭐 내전 또 서방국 제재 그리고 뭐 사회 안정을 위한 복지비 지출 뭐 막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원유 판매량을 줄이기가 곤란합니다. 거기에다가 네. 오펙이 감산을 설사 실시해서 유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셰일오일을 비롯한 그 비오펙 산유국의 생산이 증가해서 네. 오펙이 시장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펙이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한 3, 4년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셰일 혁명 얘기가 좀 나오면서 미국이 산유량을 늘려가면서 오펙이 좀 위협을 받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산유량을 줄이게 되면은 재정에도 압박을 받게 되고 또 미국을 견제하는 힘도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이게 유가가 이런 식으로 합의를 못해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들에게도 좀 손해가 가지 않을까 싶고 우리나라에도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유가 떨어지면 당연히 오펙 산유국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셰일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사우디가 먼저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가격을 하락시킨 것이 아니라 예. 셰일 오일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 발생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폭락한 이후에 예. 오펙이 대응 수단을 찾지 못해서 서로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치킨 게임 같은 양상이네요. 그래서 이제 오펙에서 이제 생산량을 이제 늘려서 네. 회원국 간에도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오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유가 떨어지면은 반가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유가가 계속 오르기만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떨어지면은 우리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히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우리가 원유를 많이 수입해서 사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가가 하락하는 저유가 상황이 기본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네. 가계 부문에서는 실질 구매력이 증가하는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고 또 기업들도 생산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투자 지출이 늘어나면은 경제 성장률에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업종별로는 이제 석유 개발 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조선업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든가 네. 또 정유업 석유 화학 업종이 원유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때에 수익성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유가의 효과가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부 주력 수출업종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배럴당 $30대까지 국제유가가 내려왔잖아요. 두바이도 그렇고 WTI도 그렇고 그런데 더 많이 떨어질까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반등을 할까요? 지금 석유 시장에서는 매번 유가의 하락 요인들과 상승 요인들이 함께 존재하면서 힘을 겨루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유가 하락 요인이 많습니다. 네. 우선 공급 과잉이 계속되고 있어서 재고가 누적되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이란이 이제 제재가 해제되면 내년 초부터 추가적인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달러와 강세로 연결되면서 유가의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것은 이번 유가 폭락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미국의 셰일 오일이 네. 상당한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생산 감소로 인해서 세계 석유 시장에 있는 공급 과잉 물량이 점차 해소가 되면 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봅니다. 셰일 업체들은 왜 공급이 줄어들고 있나요? 이제 저유가가 장기화가 되면서 예. 현재의 낮은 유가 수준에서는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점차 시장에서 이제 퇴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가의 상승 요인이 하락 요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예. 그 셰일 오일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고 또 사실 배럴당 $40 이하의 가격이 예.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요, 박사님, 다시 네네. 또 오펙의 서격 가격 결정력이 더 높아지겠네요? 현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펙이 카르텔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가격이나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급 균형,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 과잉이 해소되고 어느 정도 시장이 정리가 된 이후에는 다시 오펙이 어떤 기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국내 휘발유 값에는 아직 그렇게 크게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시차가 얼마나 걸리죠? 대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싱가포르에서 형성되는 제품 가격을 준거로 해서 네. 가격을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가격이 이제 주유소에 전달돼서 소비자까지 판매가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네. 대략 2주 정도, 3주 정도의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3주 후면은 더 내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원유의 부산물이잖아요. LPG. LPG 가격은 오히려 국제 유가 내렸는데 더 올랐거든요. 이건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원유하고 LPG는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 환경이 좀 다릅니다. 네. 국제 원유 가격은 세계적으로 좀 동질적인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수급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반해서 예. LPG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 회사인 아람코사가 예. 그 매달 책정하는 공식 가격을 토대로 해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아, 그럼 아람코가 임의를 정하는 거군요, 그냥. 그렇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는 LPG 수입을 대부분 사우디에 의존하고 있기 네. 때문에 어떤 사우디의 독점적인 가격 책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물론 LPG가 겨울철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름철에 비해서 다소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네. 현재 원유가의 흐름을 본다면은 분명히 최근에 LPG 가격 상승 추세는 좀 문제가 있는 어떤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택시 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LPG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람코에 이렇게 의존적으로 가지 말고 수입처를 더 다변화한다든지 좀 이런 식의 어떤 대안은 모색할 수 없을까요? 앞으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처럼 사우디에 많은 그 LPG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도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이지만은 그 수입처가 좀 다변화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예. 그 수입선 다변화를 좀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사우디 아람코 말고는 LPG를 수입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중동에 다른 나라가 있지만 사실 이제 공급 물량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절대적으로 이제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완전한 공급선 수입선의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곤란하고요. 예. 하여튼 조금이나마 좀 다변화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달석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경제 전문 방송 김윤경의 생생경제에 내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 비용이 들지 않는 메시지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웹사이트나 페이스북에서 김윤경의 생생경제를 검색하셔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꼭 필요한 정보를 주는 김윤경의 생생경제. 듣고 싶어라. 생생 알짜 부동산.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김학권 세준코리아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알짜 부동산인데 제목이 그렇죠? 보통 이제 부동산 매물 중에 뭐가 좋다 이런 걸 딱딱 짚어드리면 좋은데 예. 계속 그런 얘기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 그 통계가 나온 걸 하다 보니까요.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그렇죠. 10월께 좀 떨어졌더라고요. 예.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우선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 뭐냐 하면은요. 예. 전세 보증금이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전세 보증금을 일부 반전세로 이제 전환할 때,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인데요. 네. 요게 그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10월 달에 그 전월세 전환율이 7.1%였거든요. 네. 이게 이제 지난 2011년 이후에 최저순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주택 유형별로 다 또 전월세 환율이 좀 전환율이 다른데요. 예. 아파트가 5.4%로 가장 낮고, 연립 다세주택이 7.5%, 단독주택 8.6%. 이 지역별로는 경북이 10.3%로 굉장히 높고요. 네. 세종시가 6.0%, 서울이 6.2%인데요. 요게 이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월세를 몇 퍼센트를 받아라 이런 게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예. 요게 이제 기준금리 4배수 또는 그 10% 수 중에서 낮은 값으로 정해라 이런 그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5%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게 4배수니까 6%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10% 낮은 수를 하니까 6%를 적용받아라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받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죠, 사실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금리가 지금 유지가 되면 전환율은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전환율 상한선을 인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예전에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정부가 이렇게 이제 월세 시절은 이미 도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수요자들이 주거비 부담이 너무 많이 커지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아주 강제성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만 정해놓은 거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한 5에서 6% 정도로 이하로 낮추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그 시행이 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월세가를 결정 그 기준이 전셋값을 좀 토대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정해야되는데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가이드라인, 지금 뭐 아까 말씀했던 기준금리 4% 4배수로 정해놨습니다만, 그걸 그대로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주인 마음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월세 시장에 도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정부가 관리 방안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죠. 예. 근데 그냥 아직은 검토하고 있다 뭐 이 정도의 얘기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다면 월세로 전환하는 세입자가 늘어난다라는 것을 또 의미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내년에 전국 아파트 또 입주 물량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전세 물량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전세값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월세 수요도 굉장히 세입자가 늘고 나고 27만 가구면 굉장히 많은 그 물량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내년에 좀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러냐면 이제 그 내년 입주 물량 27만 3,142가구로 조사가 되는데 올해보다 한 4% 정도 증가할 예정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 내년에 전세 물량이 그 상당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출 규제 강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거래가 또 감소가 되고 집 사는 사람들이 전세 수요로 또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그동안은 작년하고 올해는 집 사는 사람 굉장히 많았으면 그래도 전세값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는 이제 금융 규제를 더 강화를 하게 되면 집을 살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누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 더 관망을 하자라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 입주 물량 한 2만 2천 가구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그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 수가 한 6만 가구 정도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뭐 전세값 상승이 불보듯 뻔하고요. 다만 이제 지방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그 입주 물량 공급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 한 3년에 걸쳐 입주 물량이 굉장히 증가할 전망이어서 전세값은 그 서울 수도권 비해서는 지방은 상당히 좀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은 그러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공급 물량이 굉장히 서울 수도권보다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보다 1, 2년 정도 먼저 공급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물론 이제 뭐 대도시 중에서도 아주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전세가 그대로 오르겠습니다만은 그나마 서울 수도권보다는 상당히 좀 상승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지난주에도 제가 이거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신규 분양 시장은 뜨겁다 했다가 좀 식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 또 미분양될 가능성 있다. 이게 주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이게 실제로 지방은 벌써 한 3, 4개월 전부터 이순위도 미분양 미달되면서 예전에는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모더스 오픈하면은 거의 한두 달 내에 거의 분양이 완판되는 네. 분위기였거든요. 예. 지방에는 지금 뭐 5개월 넘어서도 50%가 분양이 넘지 않은 단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지금 예를 들면 광교라든지 미사라든지 동탄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분양이 한두 달 사이에 분양이 잘 됩니다만 계약한 지 한두 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률이 20에서 30%밖에 안 되는 지역도 서울 수도권에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네. 화성이라든지 저쪽 남양주 외곽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그런 지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실수요자, 특히 실수요자들은 집값에 대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은 계속 이제 오름세를 띄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 오를 거다는 굉장히 믿음이 강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상당히 어떤 대출 규제라든지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은 오히려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심리적인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집을 사는데 좀 주저하자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고 여기다가 이제 더구나 미분양이 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투자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좀 가세를 했거든요. 주택 청약 시장에. 이런 분들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지 않으면서 미분양이 좀 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금융당국에서 집단대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별로 규제를 안 하겠다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좀 풀어주고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 수요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게 이제 금융권 규제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정부가 한번 발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을 한번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시장이 조금 이상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발을 뺐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시중은행에서는 이미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단지가 분양은 됐는데 계약은 됐는데 아직도 대출 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현장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소문이 나는 거죠. 야, 이런 것들은 이제 내년도에 정부가 금융권이 대출 심사 기준을 굉장히 강화할 거다. 이런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염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집값으로 곧바로 연장될 수 있다. 그래서 집을 사는데 관망세가 조금 더 짙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야 사실은 급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실수요자일 때요. 예. 그러면은 올해 안에 어떻게든 집을 좀 사야 되나요? 이게 이제 전문가들마다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데요. 내년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어떻든 간에 가계부채 관리방이 상반기 시행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금리가 아마 미국 금리가 12월 달에 인상되는 건 확실히 되고 있는 상황이면 우리나라 금리는 그럼 언제 오를 거냐면 내년 중반 이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사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의 집값 전망을 상고하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상고하저. 그러면 내년 하반기까지 집 사는 기다리라는 얘기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신규 분양 주택으로 내 집 마련하는 거가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다만 이제 입지라든지 분양가 이게 집값이 한번 떨어지면 아무리 신규 분양이라도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는 적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입지라든지 분양가를 많이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년에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거거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차피 내 집 마련을 할 수요자라면 지금 현재 매매가보다 조금 더 낮게 형성되는 가격이 나오면 대출을 많이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실수요자들은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너무 많지 않은 경우 보통 60% 얘기하는데 그 정도 선이죠? 60%는 지금 좀 많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어쨌든 간에 내년 중반 이후는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옛날에 60% 70% 봤으면 한 40%가 적정한 대출 많이 줄었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학권 세종코리아 대표였습니다. 트릭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릭스타.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는 지난주에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하기로 결정을 했고 미국은 아마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달 안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강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달러의 힘이 실리게 되고 강달러가 또 우리 시장, 신흥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좀 우려도 되는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우리의 선택은 어때야 될지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내신 뉴스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